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LA 시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을 포함한 112억 달러 규모의 2021-2022 회계년도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가주의회가 전문 의료진들에게 $10,000의 영웅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구아돌체 소방서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피해자인 동료 소방관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첼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로 오늘부터 14개월 실형의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중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이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강한 산타하나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여행에 나섰던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2,500억 달러 규모 법안을 추진해 대중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는 해킹 공격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구인난과 원자재 상승이 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 후반 발표되는 5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LA 시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10억 달러 예산을 포함한 112억 달러 규모의 2021-2022 회계년도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LA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지난달 20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LA 경찰국에 17억 달러 이상이 할당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1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된 LA 경찰국 예산안에서 3% 오른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관광산업과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 6,200만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갱단 소탕 작업과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3,300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3천만 달러는 시 당국의 태양열 에너지와 차량 전기 충전 시설 구축에, 그리고 2,900만 달러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세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미첼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이 오늘부터 14개월간의 실형의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더 시의원은 LA 시의회가 시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내년 5월 28일 석방 예정입니다. 어제 아구아돌체의 한 소방서에서 총기를 난사한 소방관은 총격으로 숨진 피해자 동료 소방관과 평소에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LA타임스가 두 개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소방관과 평소에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다른 근무 시간대에서 일했지만 소방서의 운영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많아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45살의 조나단 패트릭 테이튼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소방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44살의 토니 갈론 소방관은 해당 소방서에서 21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방대장은 54살로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앞서 어제 LA 카운티 아구아돌체 지역 소방서에서 비번 소방관이 총기를 휘둘러 동료 소방관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소방대장에게 부상을 입힌 후 집으로 돌아가 경찰과 대치 끝에 자살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의 전화 연결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돈을 받고 대신 연결해주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자동전화 로보 다이얼링을 통해 EDD에 연결하는 사설업체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화당 적게는 $20, 많게는 $80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 에이전트 대기 라인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EDD 통화량이 더욱 증가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EDD 통화량은 매우 많은 상태로 지난 5월 15일 한 주간 EDD에는 총 37만 8,146개 번호로부터 512만 건의 전화가 걸려온 가운데 이들 발신자 3분의 1이 결국 EDD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크로니클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초중고 학생들 정신 건강이 위험 수위에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만 교사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개월간 팬데믹 사태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들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 불안, 죽음과 질병에 대한 노출, 장기간의 고립,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유색 인종이 이에 더 취약했습니다. 미성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의 흔한 증상으로 잦은 분노, 폭발적인 감정 표현, 삶의 희망을 잃은 듯한 행동, 집중력 저하, 새로운 정보 습득력 저하 등입니다. 또 전국 병원들이 청소년의 자살 미수와 자살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증으로 검사를 받은 11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비율이 2019년보다 9%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훈련된 교사는 적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K-12 교사에 대한 의무적인 학생 정신건강 훈련은 없습니다. LA타임스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켈리 초등학교의 제시카 빕스 폭스 8학년 교사의 사례를 전용했습니다. 또는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인데 그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었고 학부모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 학생들의 가정에선 렌트비 납부, 질병, 시위 등 학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황과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7세 소녀가 반려견을 공격하는 어미곰을 맨손으로 밀어 내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무릎에 상처가 났지만 이 소녀 견주는 내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랬다며 반려견들의 뜨거운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곰과 새끼곰 두 마리가 올라와 어슬렁거립니다. 두리번거리는 사이 개들이 몰려들어 맹렬히 지저댑니다. 새끼곰은 놀라 달아나고 어미곰은 새끼들이 달아날 시간을 벌려는 듯 앞발을 휘둘러 공격합니다. 이때 번개처럼 뛰어나오는 한 소녀. 맨손으로 커다란 곰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는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외곽 도시 브래드버리에서 있었던 소녀의 반려견 구출기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17살 된 헤일리 모나코. 애초 개들이 짖을 때만 해도 곰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인 걸 확인한 뒤에도 반려견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I have to protect her, so I go over to the bear. I look it in the eyes, and the first thing I think to do is push a bear. 곰을 밀다 손가락과 무릎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며 반려견들의 상태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끼곰을 보호하려는 어미곰과 반려견들을 지키려는 소녀 견주의 모성 대결. 해당 영상은 SNS뿐 아니라 현지 매체와 방송들까지 전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첫 주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 폭염이 덮쳐 산불 위협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중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에 기온이 올라가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고 강한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이상으로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도 안팎으로 치솟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지난 겨울과 봄 사이 강수량 부족으로 극심하게 건조해진 땅에 폭염까지 더해져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 내 산불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남가주 전 지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주택용자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플래튼 비치, 웨스턴 베벌리 지점 등 뱅크 오브 호프 15개 지점에 총 150명의 고객들이 방문해 주택용자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마련한 오픈하우스 행사에 방문객들을 통해 남가주의 뜨거운 주택 구매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전문가들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주택용자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번 찾아가는 주택용자 서비스 오픈하우스 행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3일에는 맨하튼 윌셔 지점, 토렌스, 가디나, 헌팅턴 비치, 로렌 하이츠, 윌셔 하버드 지점, 라크라 센터 지점 등에서 진행되며 4일에는 세리토스, 메이플, 노스리지, 올림픽 후버 지점, 다이아몬드바, 플러튼 비치 지점, 라팔마 지점 등에서 진행됩니다. 3일과 4일 진행하는 지점은 가든그로브와 얼바인으로 가든그로브는 오전, 얼바인은 오후에 진행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아태계 주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건강 리서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태계 주민들은 의학적 자료에 있어 대표성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태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자료는 겨우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태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리서치 작업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물론 차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니어센터는 UC 샌프란시스코와 NAPCA가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 의료 혜택 확산을 위해 펼치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시니어센터 회원 20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내년까지 50세 이상 주민과 시니어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센터는 지난 4월 8일 NAPCA 그리고 4월 20일에는 UC 샌프란시스코와 공조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시니어센터 자원봉사자 12명이 줌으로 설문 진행 요령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5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05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6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17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즈힐스 로드와 교차 지점까지 일반 레인 쪽 오늘 16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생게브리엘 블루버드 구간부터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다우니 로드까지 12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입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생게브리엘 블루버드 구간부터 다우니 로드까지 12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오늘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6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늘 정체 심한 모습입니다. 가필드 애비뉴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60번 이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6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도 20마일대로 소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도 정체 심합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된 다음 구간 브로드웨이부터 13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6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브로드웨이부터 20마일대 소행 시작으로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21마일대로 역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주 드라이브 구간부터 부에나 비스타 스트리트 10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천만 명이 여행에 나선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에나 웬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 교수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최초의 커다란 스트레스 테스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웬 교수는 우리는 집단으로 규제를 풀었고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해나가도록 했다며 과거에는 주요 명절과 여행의 증가 뒤 감염 속도에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는 걸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약 2주 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미국의 현 상황을 파악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50.8%가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40.9%는 백신 접종을 끝내는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을 이루며 최근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팬데믹 초기인 작년 3월 수준인 하루 10,000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많은 이들이 마스크 없이 멀리 떨어진 친구와 만나거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웬 교수는 아직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서 백신의 보호 효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없이 어울릴 것의 위험성을 압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한 달간을 국민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백신을 맞는 부모들을 위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흑인과 히스패닉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부통령과 영부인이 전국 순회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간 백신 접종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성인의 62.9%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If you get a shot this week, you can be fully vaccinated by July 4th, by the week of July the 4th. And you can celebrate Independence Day free from fear or worry.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센터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24시간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위해선 무료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를 공략하기 위해 전국의 흑인 소유 이발소 1,000곳에선 이발을 하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부통령 부부와 영부인이 전국을 돌며 백신 접종 독려 행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감염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If you are unvaccinated, you are still at risk of getting seriously ill or dying, or spreading disease to others, especially when Americans spend more time indoors again, closely gathered in the fall. 미국의 대형 주류 회사는 7월 4일까지 성인 70%라는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맥주나 음료 한 잔을 모든 성인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백신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아이스크림을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털사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력 사건인 털사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단에 오르면서 한쪽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으로 인사하더니 작심한 듯 아예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Thank you. Please, if you have a seat, sit down. And I got to make one check. 어리둥절한 사람들을 지나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 둘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말을 건네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I just had to make sure the two girls got ice cream when this is over. Imagine how excited you'd be when you're 4, 5, almost 5 years old, coming to hear a president speak. My Lord, in my faith we call that purgatory.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연설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곧 참혹했던 100년 전 역사를 되짚으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for a moment of silence. 털사 대학살은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털사 그린우드에서 백인들이 흑인 300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지만 당시 언론은 흑인과 백인 간 무장 충돌로 묘사했고 처벌받은 백인은 없습니다. 현장을 찾은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위해 털사를 찾은 적이 있지만 오히려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OVID-19, that name gets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China as opposed to calling it the Chinese virus. I can name Kung Flu. 당시 유세장 밖에서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을 뿐이라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hides. And given a little bit of oxygen, just a little bit of oxygen by its leaders, it comes out of there from under the rock like it was happening again, as if it never went away. 바이든 대통령은 또 소수인종 기업이 좀 더 혜택을 받도록 연방정부 구매력을 활용하는 등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대 브레넌 정의 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해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 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엘라베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레넌 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에 유권자들이 1세기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준 우편투표와 다른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가 2,500억 달러 규모 법안 추진을 포함해 대중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혁신 경쟁법으로 명명된 법안이 머지않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견제 방안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1,900억 달러가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 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도 고율 관세 등으로 중국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과의 협력 등 외교적 공동 대응에 소홀했던 점을 감안한 조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당초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서 8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은 대중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업체가 임원 보수나 주식 취득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사안마다 극명하게 대립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뜻을 모을 수 있는 분야는 대중 견제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는 해킹 공격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있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러시아 정부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의 이런 언급은 세계 최대 정유업체 중 하나인 JBS가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 등의 사업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번 해킹 공격 배후로 러시아 내 세력이 지목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책임 있는 국가들은 랜섬웨어 범죄자를 은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증가하는 랜섬웨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빠른 전략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시설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 뚫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체계의 보안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당시 해커들은 열차 통제 시스템까지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MTA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침입에 따른 피해 또한 극히 미비하다고 이들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MTA는 해킹 공격을 인지한 지 일주일 뒤에는 당시 해커가 교통 운영 시스템에 침투할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백도어로 계속 MTA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할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커들이 승객 개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MTA는 해킹 피해를 사법 및 관계기관에 보고했으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해킹은 최근 몇 년 사이 외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MTA를 공격한 세 번째 사례이자 가장 심각한 것으로 MTA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에 뚫리면서 수일간 동부지역 연료 수송이 중단되는 대란을 치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수석대표가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화상대화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대결 국면이어서 아직은 탐색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화상대화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입니다. 첫 대화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제회복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를 본격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ur economy i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but we still have a long road ahead of us. 중국은 두 사람이 미중의 경제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두 경제 대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요구한 데 비해 미국은 국익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나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에서 입장차가 팽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두 나라가 무역 협상을 위한 대화를 공식 재개했다는 점은 진전입니다. 앞서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주에 류허 부총리와 첫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품 2천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합의지만 일단 이행을 하면서 다음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여전히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탐색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이 오늘 부패를 고리로 불가리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무부는 불가리아인 6명과 64개 기관을 부패와 관련해 포괄적 역할을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조처를 당하거나 비자 제한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봅니다. 제재를 받은 개인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관리,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인사는 러시아가 불가리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채널을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서 EU 집행위로부터 부패 근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해 불가리아에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다음 달 11일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단일 규모로 지금까지 부패를 겨냥해 이뤄진 최대의 제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4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감사를 전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고충을 이해하고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 시작부터 주먹 인사가 오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4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감사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최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동 정치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 직접 지목을 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거든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협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이나 관계자, 경제 관계도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문해주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른 총수들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반응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사면 자체를 공감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가진 첫 회동에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논의됐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차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튿날을 맞은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취임 인사 겸 첫 공식 회동을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수 총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고요.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박범계 장관도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첫 회동에서는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만 의견이 오갔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만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식화하겠다고 수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그 일환이고 전체적인 인사 구도와 방향 정도에 대해서 검찰총장 취임하시고 총장으로서의 생각을 장관께 전달하는 자리였고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과거 자천당한 인사들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법무부와 대검사의 의견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자맹 정치를 이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눈에 띄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통인 윤희숙 의원에게는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했는데 문재인 주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역량을 쌓는데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각각 회동하며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는 두 중진 의원보다 먼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당시 나도 세입자란 연설로 반향을 일으켰던 초선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KDI 교수 출신으로 평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주력하는 윤희숙 의원을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호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함께 발을 맞춰보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윤 의원에게 정치적 호감을 표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골목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만나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 정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민심을 들어온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도층의 방향을 두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 대표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때와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국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자. 당이 나서 사과하는 건 맞지 않다. 팽팽한 논쟁 속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을 주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니 불공정이 문제였다고도 했고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겪으며 민주당에 쌓인 내로남불 이미지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그리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도층을 봐야 한다는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는 다만 조 전 장관 관련 사안과 검찰 개혁은 구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언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게 당 핵심 관계자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송 대표 사과 직후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잇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며 저를 받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 대표의 공식 사과를 계기로 민주당은 민생의 시간으로 넘어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지지층 반발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은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 후반 발표되는 5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일명 개인 투자자들이 유행처럼 투자하는 밈 주식이 또다시 폭등했지만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07포인트, 0.07% 오른 34,600.3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8포인트, 0.14% 상승한 4,208.1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86포인트, 0.14% 오른 13,756.33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과 주 후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등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영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이날 장중 126% 이상 오르며 두 차례 5분씩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이날 주가는 95% 상승 마감했으며 이로써 AMC의 주가는 올해 3,000%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 후반 발표되는 5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11달러 오른 배럴당 68.8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억제로 여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항공유와 자가용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 글로벌 리서치 및 애널리틱스 매니저는 공급 측면에 놓인 많은 하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요로 인해 유가 상승세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반구 지역의 여름 여행 수요 전망이 매우 강하며 메모리얼데이 여행 수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가 이를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음 날 발표되는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료 재고 자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플래츠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EIA의 원유 재고가 지난 28일로 끝난 한 주간 330만 배럴가량 줄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휘발유 재고는 110만 배럴 줄고 정제유 재고는 16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유 재고 감소는 유가의 상승 요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날 산유국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7월까지 기존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미 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구인난과 원자재가 상승이 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국가 경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이전 보고서의 조사 기간에 비해 다소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됐다며 전체적인 물가 압력이 지난번 보고서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월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오는 15일에서 16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연준은 원가가 크게 오른 반면 판매 가격은 완만하게 올랐다면서도 제조와 건설, 교통 분야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의 많은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용 상승에 직면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더 높게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따른 원자재가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기업들이 채용에 애를 먹고 있어 급여와 보너스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은 완만한 수준이지만 많은 기업이 사이닝 보너스를 제시하거나 초봉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이겠고 이런 날씨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4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화씨 7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5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0도, 습도 62%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